30쪽. 여기를 먼저 하시고.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130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적 요구를 할 때도 양쪽 요구는 사실 좀 뭐 쉽다 보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래도 쉬운 게 좀 논문 쓰기에는 통계 방법만 알면 쉬운 게 뭘 써야 되고 무슨 절차대로 분석해야 되는지가 딱 책을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용 설명서를 보듯이 아까 메뉴 들어가고 뭐 클릭하고 뭐 클릭하고 뭐 보고 나가고 여기서 뭐 읽어내고 이게 있어요. 근데 질적 연구는 사실 그게 없어요. 왜냐면 질적 연구를 하는 학자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A 연구자는 이렇게 하래요. B 사람은 이렇게 하래요. C는 이렇게 하래요. 그거 다 달리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김영천 이용준 교수님이 이거를 논문을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 같아요.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 절차, 실용적 절충주의. 그러니까 이거 논문을 읽어보면 사적 다 빼고 그냥 왜 질적 연구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어렵게 쓰냐, 이 절차대로 쓰자라고 제시를 한 거고, 이 제시된 이후로 거의 이게 바이블처럼 많이 쓰이는 질적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이걸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논문 혹시 접해보시고 더 있으면 처음 시작은 추천드리는 게 이 논문의 순서를 따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 본 연구는 뒤에 이제 제가 기술된 것도 보여드릴게요. 본 연구는 이동성, 김영천, 괄호 2014, 괄호 닫고 포괄적 분석 절차의 6단계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라고 그냥 쓰고 시작하면 돼요. 포괄적 분석 단계는 1단계 반복적 자료 읽기, 질적 자료 정리하기. 이거 당연하잖아요. 선생님들 면담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료를 읽고 질적으로 분석하고, 두 번째는 이 읽은 자료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줄이나 뭐 체크해가면서 그래 이거 이런 의미가 있지 하면서 메모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통찰력을 얻으라는 거죠. 통찰력과 반영성이 있으면 결국 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나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현장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이론적 비행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어 있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들어갑니다. 코딩. 자, 양적 연구에서 코딩은 숫자를 집어넣는 게 코딩이거든요. 아까 그 봤을 때 SPS에서 창에 한 칸에 숫자 1, 2 그리고 이게 범주형 자료인지 연속형 자료인지 이걸 가지는 게 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자료 코딩이 뭐냐면 처음에 막 흐트러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다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 말들이 막 다 떠다닌다 해볼게요. 그냥 인터뷰 면담 이런 내용 말들이 다 그냥 흩어져 있다 해볼게요. 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면 코딩은 코드와 범죄의 초기를 선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있는 거를 가르는 거죠.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이거는 1번 방, 얘는 2번 방, 3번 방, 4번, 5번 방. 이별은 짓지 않더라도 그냥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필요 없는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작업이 뭐다? 유착 코딩. 느낌 오셨죠, 선생님들? 막 내 머릿속에 인터뷰 내는 떠다니는 것들을 유목화하는 거예요, 유목화. 자, 2차 코딩은 유목화한 거는 어차피 초기를 코딩했으면 이런 방향 쪽으로 나는 해야겠지 생각이 났으면 2차는 추가 코딩하는 거예요. 추가 코딩. 자, 기본이 이렇게 모아진 것, 대강적으로 모아진 것들을 합칠 것도 합치고 찢을 것 찢고 합쳐진 것 버릴 것 버리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냥 1차는 분류만 했다면 2차는 이제 분류하면서 잠정적으로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얘를 먼저 위로 빼고 그 다음 걸 뒤로 빼고 얘는 마지막으로 보내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좀 계획을 짠다 보시면 돼요. 몇 방식. 자, 3차는 2차로 짜진 거를 더 다듬으면서 마지막에 이거를 네이밍하는 게 3차예요. 네이밍. 명명하는 거. 근데 이 네이밍을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최종 코딩을 통한 범주들을 통합 및 문화적 주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문화적 주제. 문화적 주제라는 거는 질적 연구라는 게 결국에는
그 내가 속한 문화와 그 내가 속한 그 면담자가 속해 있는 문화와 주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반영성을 해서 네이밍을 하라는 거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계속 비슷한 말 했지만 긍정적으로 네이밍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내가 네이밍을 하면 그 뒤에 소설이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겠죠. 내가 부정적으로 네이밍을 하면 똑같은 면담 자료 서술 내용을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쓰겠죠. 그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5단계까지 코딩이 끝나면 이제 이거를 시각화해서 좀 더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쓰거나 이제 이론을 붙이거나 표, 그림 그리고 면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붙여서 좀 체계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뭐 연구 문제를 뭐 축코딩, 개방 코딩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용어들이. 근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이거 알고 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좀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6단계로 하자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생성형 AI를 써서 이 면담 자료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자 내가 이제 인터뷰한 면담들을 생성형 AI 한 개의 그 방을 새로 연 다음에 싹 다 집어넣어요. 집은 다음에 나는 포괄적 이동성 김영철의 포괄적 분석 절차에 의해서 6단계로 할 거야. 단계는 1부터 6단계야. 나는 이제 선생님이 1단계는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한테 해달라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얘한테 읽으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1단계 보니까 면담 내용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쓰여 있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는 좀 방향성을 잡았어. 그리고 그 읽다 보니까 나는 이런 문화에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것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재원점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막 쓰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 그게 이제 1, 2단계거든요. 사실. 1단계 있고 여기가 두서없이 내가 이제 통찰과 방향성을 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 자료에. 옛날에는 종이를 뽑아놓고 읽으면서 종이에 동그라미 치면서 막 이렇게 내가 글 썼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에 있으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한글이나 열어놓고 물론 이것도 그 SPSS처럼 그 직접 연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근데 좀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막 코드를 뽑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제 읽으면서 이거 복사 붙여넣기 2달락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한글 파일을 수동으로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죠? 수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목화 시켰어요. 그런데 1, 2단계를 이제 GPT랑 그 제미나이 쓰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1차 코딩을 해줘. 코드와 범죄의 초기를 생성해줘라고 명령을 땅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따닥따닥 해서 땅땅땅땅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5개, 6개도 만들거든요. 5개, 6개 만들면 되게 말할 수 있어요. 5개, 6개 만들면 내가 다 읽어보면 5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통합하고 나머지 4개를 정리해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4개를 만들었는데 4번을 읽다 보니까 이거 4번은 분류해라 같은 거예요. 4번의 일부분을 떼내서 3으로 붙이고 4번을 다시 독립으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 그죠? 그럼 다시 쓰는 거예요. 4번에 이러이러한 내용 이만큼은 3번에 붙이고 4번은 독립으로 새로운 절을 만들어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로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내가 GPT와 대화를 통해서 1, 2, 3차 코딩을 하는 거예요. 생성형 AI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신가요, 선생님들? 이 생성형 AI가 그냥 혼자서 못 해줘요.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얘한테 1차 코딩에 2차 그 다음에 나오면 나 그냥 무비판적으로 2차 코딩에 3차 코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연구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거예요. 되더라도 내가 생각을 외주화시켰잖아요. 결국 논문 재원 결론 못 써요. 그러면 아니면 얘가 써준 대로 원래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지만 얘가 써준 결과를 보고 맞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내 뇌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님이 진짜 급해서 당장 내일인 내야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한 번 끝나잖아요.
이렇게 쓰 끝나면 다음에 또 쓰려면 못 써요. 왜냐면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이 안 생겨서 못 써요. 근데 제가 생성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쓰더라도 선생님이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 해놓고 1차 해놓고 나온 결과 보고 내가 쭉 다시 읽어보고 합치고 덜고 해서 대신에 이제 좀 나의 이제 약간 보조 조수를 두는 거죠. 그리고 얘를 할 내가 한글로 불러와서 이 경험을 떼어내서 일로 놓고 이런 작업들을 얘한테 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챗GPT나 생성에 써봐서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코딩해서 연구 결과물이죠. 결과 10페이지를 해볼게요. 한글로 10페이지인데 얘가 한 번에 10페이지를 쭉 쓰지는 못해요. 아실 거예요. 분량이 제한되기 그 글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에 10장을 못 써요. 결국에는 이제 큰 뼈대만 잡아놓고 예를 들면 연구 결과의 1절, 1절 부분은 또 내가 쓸 수밖에 없어요. 얘랑 뭐 대화에서 또 쓸어 나가겠죠. 쭉쭉쭉 집어넣고, 그러면서 1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제 내가 연구 결과 이 3차 코드까지 다 해볼게요. 그래서 4개의 절을 뽑았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아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썼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성 AI 도움을 받아서 나는 지금 뭘 쓰는 거예요? 계획을 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계획 짜고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선생님께서 다시 일정 다시 써야 돼요. 하나씩. 왜냐면 생성 AI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20페이지, 10에서 20페이지 되는 것들을 한 번에 쭉 쓰지 못해요. 그리고 한 번 써보고 그 다음 또 쓰잖아요. 얘가 또 처음 썼던 거 또 다르게 쭉 써요. 다시 써줘요. 그런데 다시 이제 내가 계획을 써놓고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안해놓고 1절 다시 쓰는 거예요. 1절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절 제목 써놓고 그걸 다시 쓰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선생님의 도움 받을 수 있죠. 1절 아까 이게 정리했는데 1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1절 다시 씁니다. 이렇게 쭉 다시 쓰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인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인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용이라는 것은 면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회상 기록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못 해주거든요. 물론 얘한테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 내용으로 갖고 와주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면담이나 이런 원자료 있잖아요. 원자료에서 이 내용을 들어갈 거는 이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연구 결과가 그냥 학교 결과에 수립 과정 결과가 실천 의미를 해서 4가지가 도출돼서 해볼게요. 자율성, 조율과 협력, 통합 경력, 관계 중심 실행 이 4가지 연구 결과가 제시됐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자율성도 다시 쓰는 거죠. 자 이게 쭉 써요. 쓰고 이렇게 아까 기억자료 이거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자가. 물론 이게 생성 AI한테 찾아가고 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어서 써요. 얘가. 진짜요. 거짓말로 지어서 써버려요. 얘는 뭘 가지고 지었냐면 위아래 내용 대충 이 위에 내용 보고 실제로 면담 내용이 없던 것도 지어서 써버려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쭉 이따 보시면 이거 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하다 보면 맞아. 여기는 내가 그때 우리 반 학생 A 학생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면담 내용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면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들여쓰기 해서 씁니다. 그리고 쭉 내용 있다 보면 또 들여쓰기 하나 넣고 면담 자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절을 또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끝내고 결국에는 이제 생성 AI를 쓰더라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놓고 하나하나는 또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이 과정에서 생성 AI 도움 받을 수 있죠. 각각 절에서도. 자 그럼 토거적 검색 절차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져.
제가 이제 그 PPT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잘 못 만들어서 그냥 노트북 LM에 웨이지화를 시켰어요. 노트북 LM에서 만든 거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왜 이거 해야 되냐, 여기 있던 질적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 실용적인 거 왜 해야 되냐, 특정 파일 연구하지 않고 다양한 분석과 유효한 것들을 하는 거다. 결국에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어, 쉽게 써 이런 말이에요. 자, 포괄적 연구 절차 아까 6단계 여기서 이렇게 정리했지만 아까 제가 원문에서 캡처해왔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에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자료 읽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료 읽기는 연구 질문 해결에 분석적 민감성을 높이는 단계예요. 방대한 자료를 정량화, 분류, 저장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내용입니다. 읽고 읽은 다음에 분석적 메모 쓰기. 자료에 대한 연구자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코딩 과정에서 코드 선택에 대한 연구자의 반영성을 포착해서 통찰을 촉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과정의 개인적 윤리적 딜레마, 패턴 사이 연결, 선행 연구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계속 메모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거. 그러다 보면 이게 써진다 이거죠. 선생님들이 만약에 원문 데이터 보면서 면담 자료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예요. 뭐 빨간색이나 이렇게.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이거 좋은 자료야.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원데이트 세이브 해놓고 두 번째 면담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담 자료 그 세개 파일을 연 다음에 하면 읽으면 삭제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왜냐면 진짜 필요 없는, 내가 이건 연구 쓰려면 필요 없는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한 내용도 면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녹취가. 그거 30분 돼 있으면 날려버려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시간만 낭비지 앞에 있는 연구와 관련도 없고 레포 형성을 위한 거니까 연구 문제와 관련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날려버려요. 걔네들은 챗 GPT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생성에 AI 넣었다가 레포 형성한 게 얘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뭘 분석할지 모르거든요. 이게 애초에 예를 들어 원데이터를 잘 넣어줘야지 잘 분석해요. 그런 걸 다 삭제해버려요. 처음부터 넣을 때. 전사시킬 때. 그럼 전사한다는 게 옛날에는 내가 듣고 이렇게 일일이 쳤거든요. 이렇게. 불과 이제 제가 한 8, 9년 전에 박사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사가 잘 안 될 때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학부생 알바생을 써서 막 듣고 막 하루 종일 쳤어요. 한글로 막.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전사가 잘 되잖아요. 저는 다글로 어플 쓰거든요. 다글로. 근데 아마 더 좋은 어플 좀 알려주세요. 다글로 어플 좋더라고요. 저는. 다글로가 인터넷에 치시면 그 어플에 다글로 있어요. 다글로. 다글로가 이제 그 화자랑 뭐 예를 들면 몇 명이 대화하는지 이런 것까지 완전 구분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 반성회나 그 학생 부장회의 할 때 있잖아요. 그 다글로 켜놓고 해요. 심지어.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꼭 회의를 하는데 업무도 많은데 내가 회의 발제도 했는데 내가 또 정리하고 내야 되잖아요.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다글로 딱 켜놓고 한 다음에 딱 그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학교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업무 많은 사람이 업무를 더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메모 쓰기 그런 과정입니다. 3단계 이제 1차 코딩. 1차 코딩이라는 것은 여기요 전체 뼈대를 세우기, 뼈대기를 세우기. 그래서 그 러프하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모아서 큰 뼈대를 카텍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꼬리로 갈 수도 있고, 꼬리가 머리로 갈 수도 있고, 머리가 진호임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를 가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강화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 그리고 이제 이 코딩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구 방법론이 좀 약간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연구 방법론. 이제 연구 방법론 나중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질적 연구에서 연구 방법론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근거 이론은 뭐냐면 그 질적인 자료에서 객관화된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라 했잖아요. 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A, B, C를 계속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 비교해서 새로운 걸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내가 면담 자료를 분석할 때 어떻게 봐야겠어요? A 학자가 이게 내가 교사 4명이서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A가 말한 거, B가 말한 거, C가 말한 거, D가 말한 거 계속 왔다 갔다 보면서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하면서 공통점 찾은 걸 정반하면서 찾은 걸 가지고 또 비교해서 계속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비교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런데 이 문학교육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러티브한 거를 내가 경험한 거를 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읽는 방식이 다르면 약간 소설을 읽듯이 약간 도입은 뭐고 전개는 뭐고 절정은 뭐고 그런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머리를 가지고 비교가 아니라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내가 예를 들면 학급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그러면 얘가 내가 읽을 때 학급 문화가 처음에는 어쨌든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쭉 그 면담 내용을 읽어가거나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학급 문화가 변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막 학교 초기에는 어때 했고 내가 머릿속에 보면서 아 초기에 이랬대. 그다음에 이게 뭐가 트리거가 돼서 B로 넘어왔구나. 또 그다음에 뭐가 또 트리거가 돼서 C로 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똑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꼭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차 코딩 이제 뼈 세웠으면 이제 구체적인 사에 붙이는 거죠. 이제 좀 더 예를 들면 아까 머리를 왼쪽으로 갖다 놓고 뭐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꼬리에 떼어서 붙이고 꼬리를 반 자르고 뭐 그런 것처럼 생산된 초기 코드와 범죄들을 재분류 통합 대조해서 더 추상적인 범죄를 선정하고 관계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추상적인 관계를 모으고 이 범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절을 4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했는데 읽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2절에도 있는데 이 2절의 내용이 보니까 3절과 겹칠 수도 있고 반대로 2절의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1절 또 나올 수도 있고 1절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조절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나는 여기에는 없애고 여기에 살릴 거면 처음에 내가 여기를 이름을 A라 지었고 B로 지었지만 이거를 없애면서 겹치지 않으려면 얘는 얘를 이름을 C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2차 코딩에서는 처음 생각난 거 합치고 하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 실제 사례로 여기 있는 결과 있잖아요. 조율과 협력 이런 거 이게 절의 제목이잖아요. 연구 결과 1, 연구가 2 이거잖아요. 이 제목이 처음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결정돼요. 계속 읽어가면서 또 바꾸고 물론 이제 초기에 내가 제목 세운 건 있겠죠. 범주도 있겠죠. 이름 뭐, 사는 뭐, 사는 뭐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계속 수정 보완을 해요. 1, 2, 3, 4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문 이제 최종적으로 방점하고 낼 때 이 제목이 결정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에는 기술은 이렇게 하겠죠. 도출을 4가지가 되었다. 자율성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결과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엔 다른 이름이 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질적 연구할 때 처음부터 나는 이거 완벽한 제목을 짓고 가야지 힘을 쓰면 안 돼요. 힘을 쓰면.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냥 그래 이거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 하다는 것도 생각나겠지 하면서 그냥 대충 느낌대로 그냥 지어놔요. 그냥 생각도 안 나면 그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놓고 가요. 하다가 생각나면 거꾸로 이제 네이밍해서 붙이면 돼요. 왜냐면 내가 진짜 고심해서 제목을 지었는데 뒤에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너무 힘줘서 쓰지 마라.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는 달라요. 양적 연구는 이미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뭐와 뭐가 미치는 관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결과, 연구가 2, 상호관계 분석 결과, 3, 회계 분석 결과 이미 나와 있어요. 양적 연구는. 근데 질적 연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패턴에서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뭔가 양적 연구를 하던 사람이어서 뭔가 체계적이어야 되고 뭔가 정해진 게 있고 뭐 공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바뀌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원래 지적 연구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 사고 방식이 양적 연구 달리.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처음부터 힘쓸 필요 없다. 힘 빼놓고 써야 돼. 힘 빼놓고. 그리고 2차 코딩을 한다라는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론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됐습니다. 자, 3차 코딩. 3차 코딩은 이제 이름 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통합하고 이론화하는 거. 이름 짓는 거, 이름.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나와 있죠. 문화적 주제와 선택 코딩해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1차, 2차까지가 잘 되면 3차 이제 이름 짓는 거다. 이게 이름 짓는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하나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바꾸면서 마지막 짓는 거.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나왔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하냐면 이론적인 내용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것과 합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뽑아내야 돼요. 자, 연구에서 보면 일장이 연구 문제를 진술하는 필요성을 하는 서론이잖아요. 서론. 이가 뭐죠?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이고 3이 연구 방법 설계. 여기잖아요. 그러면 했으면 실제로 연구 결과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연구 결과. 여기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야 돼요. 객관적. 연구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장. 그냥 있는 데이터대로. 통계 분석을 했다면 통계 수치만. 예를 들면 질적률 때 면담에서 모아진 범주만. 그러면 이때 5번이 이제 뭐 해야겠어요? 그게 연구 결론 및 제언잖아요. 뭐 여기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사이에 뭐 논의가 들어가기도 해요. 좀 들어주면 어차피 결론 및 제언에는 이때 뭐 하는 거냐면 이 객관적으로 쓴 거를 주관적으로 써야 돼요. 주관성을 가지고 분석 해석해야 됩니다. 분석 해석. 그럼 이 분석 해석하는 렌즈가 뭐겠어요? 얘예요. 얘. 이론을 가지고 얘를 채를 걸러내서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똑같은 아이의 떠듦이 있었어요. 떠들고 장난치는 게 있었어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 하겠죠. 왜 아이들 아침에 오니까 매우 떠들고 잘도 못 자고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더라 막 쓰겠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거기 결과는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결론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렌즈로 바라볼 거냐, 어떤 채로 걸러낼 거냐. 세모명 채로 걸러내면 세모명이 나오고 있죠. 네모로 걸러내면 네모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어떤 이론으로 얘를 바라볼 거냐 라는 게 이 결론 및 제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또 이제 쓸 수 있겠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결론을 보기 위해서. 자, 연구 결과 지금 썼어요? 나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어. 이제 나는 이론으로 땡땡땡 이론을 이용해서 나는 이 연구 결과를 논의하려고 해. 이 이론과 연결 지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프롬프트에는. 이해하셨나요? 그냥 여기서 연구 결과 이건데 결론 써줘가 아니에요. 결론 써줘가 아니라 이때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나는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 연구 결과와 이론과 연결해서 결론 및 논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초안을 땡땡땡 써주겠죠. 어떤 느낌이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결론 논의는 원래 생성형 AI가 없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못 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여기는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고 아이디어 확장해서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요. 생성형 AI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요즘 뭐 클로드 어떤 그 강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또 본 건 아니고 그 막 이메일이 날라와요. 뭐 클로드 에이전틱 AI 이용해서 논문을 뭐 자동화한다 막 이런 연구들이 막 오거든요.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동적으로 논문 써주지? 뭐 자료 수집까지 해주고 다 써준대요. 아, 이거 내 클로드 30만 원짜리 결제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이게 전 듣진 않아봤지만 모르겠어요. 저 그게 궁금해요. 저 아마
다음 학기 때는 그걸 공부하고 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했던 이런 숫자급을 좀 하긴 하겠지만 숫자급을 줄여줄 뿐이지 결국에 완성도 높은 논문을 쓰려면 이 인간의 이 지식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또 통찰을 얻으면 다음 학기에 이제 겨울에 이제 강좌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논문 쓰기 연구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저번 겨울까지 말고 이 상상 AI를 아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마 그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생산 AI 자체를 아예 언급 안 했거든요. 아예 한 번도. 그때 언급한 거는 그냥 맞춤법 검색 이 정도만 얘기했지 이게 한 번도 안 했는데 생산 AI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 제가 이제 말 안 해도 하실 거니까 이해하실 거면 제대로 쓰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제 시각화한다, 만족기 그린다라고 이제 결정을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시각화, 직접 연구 줄로 연결되는 말은 이 장을 이제 1, 2, 3, 4의 절이 나왔잖아요. 절 나왔으면 이 절을 내가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장 1번이 가장 앞에 거 2, 3, 4가 갈수록 뒤에 사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아예 이벤트로 내가 이제 1절, 2절, 3절, 4절을 분류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걸 먼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학교에 드라마티가 바뀐 그 킥 사건이 2절에 있다 해볼게요. 그럼 2절을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구자가 어떠한 만국기를 그리냐 연구자 마음이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는 건 아니에요. 실적 연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킥이 먼저 앞에 있으면 킥을 딱 먼저 놓고 나머지를 뒤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구 결과가 좀 더 진술하는데 유용하겠죠. 아니면 반대로 연구 결과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결국 써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여기 쓴 것 중에서 2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지 내가 앞에 왜 그랬고 뒤에 왜 그런 걸 했는지가 이해되겠냐라고 하면 다시 이제 결론 쓰고 다시 사장으로 와서 2절에 있는 걸 1절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계속 수정이 돼요. 이게 자 이거 넘어갈게요. 면역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화경 이런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실 거고 연구 결과 재현 이런 거는 모방 표창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시각적 모형 명제 내러티브 표 그림 등을 통해서 글쓰기 주제를 좀 더 보완해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많이 이런 거 넣죠. 내러티브 많이 넣잖아요. 대화, 면담, 내용 시각적인 넣기도 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학생들 수업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초를 A에서 B로 좋아졌어요. 사진 찍은 다음에 그 표에 그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각적 모형. 이게 좀 더 내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이런 건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그렇죠.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앞으로 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33쪽입니다. 33쪽. 제가 자문학 기술지를 먼저 갈게요. 원래는 사례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문학 기술지가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경험이나 선생님 머릿속에 있던 활동들 아니면 선생님 학급을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을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방학에서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반 아이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부조리한 사실 아니면 좋았던 거 그리고 관리자라든지 공정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끄집어내 볼게요. 머릿속에 그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자문학을지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번 논문을 한번
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자문화기술이 뭐냐면 오토 에스노그래픽이에요. 문화기술지인데 문화기술지이면서 누구 걸 얘기한다?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서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문화기술지의 배경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배경이라는 게 자아에 대한 사회, 문화, 정치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일기 쓰기랑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학술자 논문이잖아요. 근데 일기 쓰기는 뭐 어떻게 쓰죠?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쓰지만 그냥 내가 있던 경험한 것들을 그냥 그것만 쓰는 거거든요. 사실적인 내용만. 거기다 좀 내가 느낌만 첨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자문화기술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뭘 더 해야 되냐면 이거 내 학교로 쳐볼게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조직 문화, 사회 문화, 그리고 거시적인 정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연구부장으로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탁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탁달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니까?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같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화기술지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냐면 첫 번째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잘한 거로 쓰거든요. 나 나쁜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 나쁜 거는 잘 몰라요. 옆 사람들이 얘기해주겠지만 나 나쁜 건 기억 안 나고 나는 다 잘한 것만 기억나거든요. 그거 첫 번째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쓰기 힘드냐? 이게 그 자문화기술지라는 게 대부분이 내 회상에서 자료를 갖고 오거든요. 회상적 기업 자료를 가지고. 근데 기업 자료들이 우리가 머리가 이제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먹어요. 또 이게 기업 자료들이. 그럼 기업 자료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끄집어내려면 그때 있었던 이벤트들을 상기시킬 만한 뭔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교육과정 자료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어떤 자문화기술이 뭐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성인이 됐어요. 30살, 40살 성인이 됐는데 내 10대 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부모한테 학대받는 경험 자문화기술 쓴 것도 있어요. 근데 회상을 20년, 30년 정도 다시 거슬러 가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자문화기술 하면서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람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그 내 잠재된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싫잖아요. 끄집어내면 다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자문화기술 어떤 거냐면 나는 왜 서울대 박사가 되었는가 이 연구도 있어요. 심지어 왜 나는 서울 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나는 서울대를 꼭 갔어야 했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있잖아요. 그냥 난 서울대가 좋아서 갔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주는 상징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학벌 사회 막 이런 것들 넣었겠죠. 그래서 이 자문화기술지라는 게 내가 이제 접근은 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걸 분석하려면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논문 자문화기술지 쓰고 논문 그 심사를 내거든요. 출판을 내면 그런 비판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고, 두 번째 분석을 했었을 때 이 분석에 대한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심사평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 막 보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자문화기술지로 먼저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자문화기술 전에 뭐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자문화기술지가 어떻게 보면 좀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이제 나의 교직의 생활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바꾸게끔 하는 또 계기가 막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이 자문화기술지를 쓴 게 저도 이제 초임 때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진짜 좀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고 막 연구대회도 많이 나가고 막 했어요. 막 배우도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뭐 연구대회를 등급 부착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빨리 승진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문화 아마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막 2000년대, 2010년도 뭐 이런 데는 막 승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남자들 불러놓고 막 숫자를 맨날 승진 얘기만 해요. 막 배우고 하면서 그 문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러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해야겠다 했는데
요즘 생각 굳이 막 승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도서벽지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싶어요. 막 귀찮아요. 요즘에는 그냥 귀찮고 그냥 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편집까지 하겠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종년 늘어난다면서요. 계산해보니까 한 25년 남았더라고요. 망하고 보시니까. 이거 보니까 자기 문화, 기술 과정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문화와 합쳐서 기술을 하는 게 자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이런 얘기들을 내러티브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선생님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생각 없이 쇼츠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쇼츠만 보고 있으면 쇼츠 너무 좋잖아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쇼츠를 볼 게 아니라 사유해야 돼요. 내가 진짜 왜 순천에서 내가 무슨 국기 영화를 누르려고 아이비 학교에서 연구부장 코디네이트를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자기감을 가지면 막 해야지 막 자문학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왜냐면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저기서 비판을 가지고 막 봐야 돼요. 실제 싸우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 내 머릿속에 싸워야 됩니다. 개인과 타자, 대상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써있어요. 자문학의 기술치. 유기적으로 하는 학자가 이 자문학의 기술치 얘기하는데 이 자문학의 기술치도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 세 개보다 네 개, 다섯 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문학의 기술치는 자선언적 문학기술ci, 성찰적 문학기술ci, 원주민 소수자 문학기술ci 하고 약간 구분이 된다 얘기를 해요. 이게 구분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 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원주민 소수자기술ci는 아니 옛날에 이런 연구 있었어요. 그 침팬지의 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제인 구달인가 뭐 그런 학자가 그 실제로 그쪽에 들어가서 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문학 기술ci예요 일종의. 왜냐면 거기 생활하면서 내가 거기 생활을 완전히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익숙해지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거. 성찰적. 내가 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그 고강쌤하고 이거 싸웠는데 잘한 건가? 괜히 싸웠나? 막 후회를 하면서 한 거죠. 근데 결국 싸우기 잘했어. 싸우니까 나한테 이제 말을 못 걸잖아. 하면서 내가 새로운 통찰, 자기만 하는 거. 지금 제가 장난이에요. 장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서전적인 문학일지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거시적 맥락, 학교 조직을 둘러싸인 맥락과 우리 반의 맥락, 학급의 맥락을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다 연결이 돼요. 자문학일지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전통적 문화, 생애사, 자서전과는 뭐가 차이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차이가 뭐냐. 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자문학일지는 결국엔 누가 주인공이냐면 나예요. 나. 1인칭 관찰자 나입니다. 내가 여기 빠져있잖아요. 자문학일지가 절대 안 돼요. 내가 여기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내 얘기를 안 하고 참여했어 관찰을 이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문학일지가 안 돼요. 결국 나를 얘기해요. 나를. 그리고 자기 성찰하고 엄격 반영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도 들어있고 3인칭이 뭐 들어있지만 차이점이 결국 자문학일지는 결국 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대상으로. 실제로 그 논문 찾아보시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나온 거는 이 자문학기술치라고 용어를 한글로 나온 게 몇 년 안 돼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서전적 글쓰기, 예를 들면 뭐 어떤 말씀이면 뭐 나의 뭐 세계사 연구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여러 용어를 쓰였거든요. 왜냐면 얘네들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자문학기술ci, 오토 에스노그래피라는 용어가 그 지금 우리 필드 학계에서 완전 딱 붙여졌어요. 자문학기술ci 뭐다. 그래서 처음에 자문학기술ci 쓰인 논문을 보면 이론책 배경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문학기술ci란 무엇인가가 항상 들어있어요. 옛날 논문들은. 근데 지금은 안 넣어요. 왜? 지금은 자문학기술ci에 익숙하니까. 뭐 자문학기술ci 있는데 내가 있죠. 네, 나가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타자와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뭐 학교 조직 문화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내 연구는. 자, 우리 학급이 있어요.
우리 학급. 예를 들면 저기 신안 진도초등학교에 우리 학급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 국가사회, 학교 조직문화 이것과의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큰 틀, 정치, 맥락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이 자문학의 수치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학술적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냐? 뭐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실질적 가치가 있다. 실제로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제 아까 연구 그 개념사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자문학 교육을 하면 뭐가 좋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게 돼요. 들면서 실질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또 치유가 돼요. 아, 내가 좀 약간 삶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나 지금 뭘 해야 하지? 당장 지금 어디를 성으로 가야 되나 막 이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 돌아보게 돼요. 치료가 돼요. 아, 그래, 나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삶대로 쭉쭉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문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 자문학 기술 쓰는 방법 이게 있죠. 자문학 기술지는 연구자가 있고 현장 연구 참여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 개의 연구 핵심 주제를 통해서 학교 구성에 해방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게 자문학 기술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교 내용을 가지고 쓰니까. 자, 연구 절차. 이 연구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 주제 선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 해석하고 자문학 글 쓰고 뭐 평범하죠.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그러면 자문학 기술지하고 일반적 연구 질적 연구 있을 때 어떻게 쓸 거냐? 아까 그냥 우리가 흔한 사례 연구를 해볼게요. 면담한 자료들은 아까 포괄적 연구 절차에 6가지 단계를 거쳤잖아요. 자문학 기술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자료가 뭐겠어요? 내 생각 끄집어내서 글로 써놓고 아니면 내가 했던 자료들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면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코딩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아니면 내 주변의 면담 대상을 해서 해야 돼요. 자문학 기술가 좀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낸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글로. 데이터 글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끄집어내서 글로 쓰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것만 되면 금방 쓰거든요, 논문을. 왜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머릿속으로 사고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뭘 바꿔야 되고 문제제가 이미 충만해요. 충만한데 글이 없으니까 시작을 못해요. 챗 GPT에 넣으려 하더라도 생성 AI에 넣으려 하더라도 아까 면담 한번 녹취자료가 있으니까 다글로에 긁어갖고는 그걸 놓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얘한테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생성 AI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끄집어내야 돼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글로 써야 된다. 글로. 나중에는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해갖고 블루투스는 아니겠지만 네이파로 연결해갖고 하는 것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끄집어내서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써서 쓸 때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거였어요. 글로 어떻게 썼냐면 사건 위주로 먼저 써요. 듬성듬성. 이건 이제 자문학에 쓰는 사례에 따라 다른데 제가 쓰는 방식은 보면 어떤 A를 주제로 써보다 해볼게요. A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면 A라는 주제에 이제 내가 몰입하겠죠. 이제 밥 먹을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잘 때나 이제 난 논문을 쓰는 이게 A라는 주제를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 여기에 난 이제 머릿속에 끼워놓고 몰입을 해놔요. 그리고 선생님 중간중간에 이제 얘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나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때마다 적어야 돼요. 떠오를 때마다. 카톡에 적든 선생님 나한테 쓰기 있잖아요. 카톡에는 이렇게 거기 적든 뭐 메모장에 적든 숫자를 적든 일단 적어야 돼요. 떠오르는 대로 딱 사건들을 적어놓습니다. 사건이 이벤트가 1, 뭐 2, 3 떠올랐어요. 사건들이 사건들을 뭐 종교에 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벤트 딱 이름 생각 떠오르면 이런 것들은 꼭 자려고 넣으면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저는 이제 어떤 몰입에 있잖아요. 꼭 자려고 하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핸드폰도 이것도 적어놔요. 왜냐면 그때도 연구하려면 또 이제 힘드니까 카톡 나한테 쓰기를 해서 막 보내놔요.
왜냐면 그때 뜯고 대강 이게 이벤트 사건 제목을 적어놓으면 몇월 며칠에 일단 적어놓으면 나중에 일어나서 봤을 때 아 그때 이때 첫날 생각날 때는 거는 뭐 30% 생각났다면 뭐 두 번째 날 또 20% 더 하고 하면서 뭔가 이벤트 사건이 좀 이렇게 드러나겠죠, 선생님들. 좀 더 풍부해져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각 잡고 이번 주 일주일 안에 한 번에 써야겠다. 쭉 내가 의자에 10시간 앉아있다 해서 10시간에 생산성이 높아지진 않아요. 이게 어느 순간 부연 때 막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키즈 카페를 갔어요. 내가 키즈 카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또 그때 저 그러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연구자는 노트북을 항상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라고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래도 요즘에 좋은 세상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좀 좋잖아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안 되는데 요즘 검색도 다 되니까 하고 저는 이제 노트북은 못 들고 노트북은 지금 들고 다니지만 놀러 갈 때 항상 태블릿 들고 다니거든요. 키보드 있는 태블릿. 키보드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여기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키보드에 치면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몰입해 놓으면 선생님 쭉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식과 이거는 이제 이벤트가 딱 떠오르죠.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A라는 걸 했을 때 시간 순서대로 A를 할 때 뭐 최근부터 할 수 있고 역순으로 옛날부터 해서 뭐 2023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4년도 이렇게 있었고 쭉 시간 순서 해놓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퍼즐 맞추기로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이거 실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이 자료 수집할 때 나 혼자 생각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이 이벤트와 이 주제와 관련된 진짜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그 친구를 만나서 그냥 수다 떨어요. 그냥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전화도 요즘 녹음되잖아요. 학생들 자동 녹음하든지 아니면 술 한잔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도 구두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녹음해요. 그냥 녹음해서 구두로 얘기해요. 내 생각이 나온 것들을 뭐 주소 없지? 그러면 그거 나중에 가지고 또 전사한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내가 편집해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 방법이 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질적 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단계별로 이제 자문화 기술을 이제 쓰면 된다. 이제부터 자문화 기술 쓰는 거는 똑같아요. 아까 면담 자료 있는 걸 가지고 코딩 1, 2, 3차 해서 쓰는 것과 자동 기술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라 했죠? 내 자기 객관화가 어렵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기억이 어려운데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좀 내 자료들을 풍부하게 해놓으면 좀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연 자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문학에서 처음 할 때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 첫 번째, 개인의 기억 자료. 그냥 객관하게 근거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서 나온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성찰 자료. 예를 들면 옛날에 누군가를 카톡을 했던 대화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일기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옛날 분들 싸이월드에 나가는 일기장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다든지 예를 들면 실제 이런 정보도 있어요. 그 저기 SNS 있잖아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요게 자기가 어떤 걸 거기에 매일 자기 일기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 생활했던 거를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자료도 자문화 기술 자료로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거기에야말로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감정을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유치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때 감정이 정말 이입이 돼서 쓴 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데 일기를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료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때 그걸 가지고 회상하거나 가져와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여 관찰 인터뷰 가능하죠. 타자와 상호작용, 자기 자신에 대한 인터뷰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2024년도에 이벤트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나랑 친했다 같이 근무했던 교사가 있어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나 그때 이러이러 했는데 나 어땠냐 하면 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때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다 말해줘.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다 동료들과 말을 해주겠죠. 그때 당시에 이러 했었다. 야, 근데 나는 그때 네가 이 얘기한 거를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너는 그때 못 느꼈어? 막 얘기 또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사회 면담은 아니지만 이건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면담하는 거잖아요. 그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물 가능하다. 내가 그때 찍어놨던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내가 썼던 편지들, 공문서들 이런 것들은 더 내가 회상을 더 자극시키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자문학인지나 이런 게 이런 자료들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료는 특히나 자문학인지는 이런 자료들이 종류가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왜? 자기 객관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들로. 그냥 나의 기억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으면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이런 수직 관리 그냥 하는 거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입니다. 나와 있고 여기 코딩 나와 있죠? 똑같아요. 이제 남은 자료를 가지고 아까 코딩하는 거 1차, 2차, 3차 해서 뽑아내서 글쓰기 한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질적 연구든 다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냥 쓰는 방식은 똑같지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사회 면담을 할 거냐, 아니면 나 스스로 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넘어갈게요. 코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실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만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놨어요. 자, 그럼 실제 예시가 볼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연구부장에 이제 자율성이 있는데 이 자율성을 내가 명명을 해놓고 이걸 써요. 쓸 때 연구자 기억 자료죠. 이렇게 기억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 자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내용들에. 왜냐면 기억 자료만 있으면 뭐가 이제 아까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기억 자료도 넣고 다양한 자료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거예요. 나중에 한 개 기술할 수 있는데 내가 논문을 쭉 써놔요. 써놓고 나중에 연구 근거를 기술하는데요. 연구를 써놓고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고사 3인에게 보여주고 객관화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읽어보게 하였다. 이 말 한두 줄만 써놓으면 그런 부분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내 기억자료니까 내가 그때 내러티브하게 내 생각을 쓴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또 뭐든 회상 가능하냐면 그때 연구자의 기억 자료를 그때 관리자와 이제 나와 이제 대화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내가 연구자, 내가 교장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쭉쭉쭉 가능합니다. 여기 정우재 선생님 그때 같이 근무했을 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캡틴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을 쓸 때 여기서 직접연구에서 이렇게 나와요. 글을 쓰는 방식이 기술적, 사실적 글쓰기를 해도 된다.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이제 구분이 안 되지만 글을 쓰는 문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체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풍부하게 써도 돼요. 어떤 글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국어과에서 이거 무슨 글이죠 이거? 사실적 글쓰기라고 하나요? 뭔가요 국어과에서? 어떤 글쓰기예요 이거? 설명문처럼 써도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고백적, 감정적 글쓰기를 해도 돼요. 자문단 교육지나 연구에서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연구인데 논문인데 너무 이게 설명적 글쓰기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너무 내 감수성이 너무 들어갔는데 소설처럼 썼는데 가능하다고. 고백적, 감정적 글쓰기. 그리고 분석적, 해석적인 가능하고 상상적인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드라마나 시, 예술에서 그 형식을 차용하는 거죠. 차용해서 그 형식을 가지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앨리스라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하니까 잘 안 되지만 여러 질적 연구 자문학 입지를 다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기술적, 사실적 글쓰기와 분석 해석적 글쓰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저는 제 양적 연구를 먼저 하다 보니까 소설책을 안 좋아해요 사실. 저 와이프는 그 매일 저녁마다 쿠키를 많이 사거든요. 아세요? 쿠키. 뭔지 아시죠? 웹툰 보려면 쿠키를 사야 된대요. 그래갖고는 그 쿠팡에서 뭐 살 거냐 물어봐요. 왜냐면 10만 원치 이상 사야지 뭐 쿠키를 준대요 또. 아세요?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 쿠키를 받기 위해서 뭐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랬어요. 야 그거 추가해하고 더 사더니 차라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고. 그냥 쿠키 돈 주고 사는 게 더 싸겠다고. 왜냐면 이건 필요 없는 걸 과소비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창조적 글쓰기를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써보신 이걸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못 써요. 왜냐면 저 완전 T거든요. T. 감정이 없어요. 감정. 뭐 드라마에서 우는 부분 나오면 다 넘겨요. 뭐 지르지 않는 거 못 보겠어요. 막. 저만 이상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OTT를 볼 때. 아 진짜 못 보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막 우는 부분. 와이프가 왜 그걸 넘기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감정이 메말랐대요. 나눔 솔로 그래서 막 넘겨요. 막 나눔 솔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잖아요. 놀 때 할 때 거기서 막 감정 싸움하는 거 보기 싫어요. 막 넘겨요. 못 견디겠어요. 결과 누가 누굴 선택했지? 죄송합니다. 네, 원래 쉬었다 해야 되는데 좀 그냥 쭉 이어서 하고 좀 빨리 끝낼게요. 예시들을 보면 좀 더 좋아요.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제 이 장난기술지를 한 거를 예시를 몇 개 갖고 와서 좀 약간 노트북 LM을 돌려서 시각화해 봤거든요. 어떤 논문이냐면 이거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나는 수많은 영웅 중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이것도 논문이 돼요. 이 논문 신기하잖아요. 왜 좋아할까? 뭐냐면 스파이더맨에 대한 호감의 기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 부제가 이거예요. 왜 나는 스파이더맨 좋아하지? 굉장히 연구가 신박하죠 이거. 자, 스파이더맨과 나의 사회적 맥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는 논문은 간단할 수 있지만 이걸 학술적으로 쓴다는 거는 사회적 맥락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왜 나는 서울대 박사가 되기로 했는가? 우리나라 학벌주의를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내 개인적 경험은 이제 스파이더맨이 있지만 갖고 온 거죠. 경제적 자본, 문화의 적응, 동일시. 자, 이때 당시에 70년대 TV 소유는 계급 구별식이었다. 문화적 적응은 시골에서 서울로 이주, 미디어는 낯선 도시 생활의 적응 도구였다.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동일시, 일상의 고민을 가진 영웅 스파이더맨이 고민하잖아요. 도시 이주민으로서 나 시골에서 와서 외딴 곳에서 고립된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는가를 사회적 구조와 연결을 쓰는 거죠.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 그 논문의 시발점은 나에 대한 경험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이. 두 번째 연구를 보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교사와 연구자 역할 같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사이자 연구자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중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초등교사의 정신적을 탐구하는 거예요. 초등교사이다 박사과정생을 보는 실체와 이론을 충돌한 연구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를 땐 넘어가지만 우리가 좀 더 경력이 쌓이고 뭔가 알게 되면 이론은 이건데 실제가 이렇지 않으면 갈등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래 실제라고 이론하고 다시 하면서 그냥 흐린 눈을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갈등, 실천 갈등이에요. 연구는 수업의 방해물이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론보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자로서 이제 교사예요. 두 가지 어깨를 별개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별개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통합을 하게 됐는가라는 거죠. 교사로서 연구자를 어떻게 했는가. 왜냐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인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통합을 했는가라는 게 결론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학생이 보는 걸 다르게 했대요. 오늘 파이파이 날짜와 교실에는 위축되어 있던 철수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얘를 다르게 보는 거죠. 이론과의 실천하다 보니까. 자, 기능적 학생, 운동 기능이 뛰어난가 말을 잘 듣는가. 이거는 제도적 과정으로 바라보고 잠재적 학생, 전인적 관점으로
교실 앞에서 뭐 어떤가 수교 잠재는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연구자가 되니까 내가 교실에서 못 보던 다른 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자? 연구를 해야자. 우리는 현장 교사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 다 다양하겠지만 결국에 연구를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를 하면 결국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똑같은 사례나 사례를 놔두고도 내가 좀 분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 보면서 결국 이 성찰하는 과정이 물론 이제 이게 내가 등급 표창으로서 뭐 성질을 위한 거다, 뭐 학위를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성장? 나의 성장으로 돌아와요. 연구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 연구자로서 성취 기준 사용 경험에 대한 장면이 있을지 제가 쓴 연구인데 제가 이제 써보니까 그때 할 때는 몰랐어요. 연구자로 할 때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성취 기준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연구부장을 하기 전에는 성취 기준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진짜 우리 현장에서 아시잖아요. 성취 기준은 그냥 문서 따로 놓는 거고 실제는 별개야.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연구부장을 해보니까 성취 기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성취 기준을 수업 시간에 다 사용하지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계기는 뭐 있었냐면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20년, 22년도 막 단축 수업되고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더 저한테는 다가온 거죠. 근데 이거를 쓴 겁니다. 그 성취 기준을 학교를 이제 디자인했고 성취 기준을 통해서 뭔가 근거제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쓴 거예요. 연구부장이 그냥 공부는 처 장난이 아니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과도 중심이었나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1, 2년간 굉장히 문서에 매몰됐었고 필요 없는 형식적인 문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힘든 경험이 있었고 그거를 과연 필요할까라는 건데 문서 필요하다라고 결국에 생각했고 성취 기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게 결론에 됩니다. 성취 기준이 결국에는 이제 독세반이 아침반이었다라고 이제 그리고 성취 기준이 뭐의 기준이었다?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기준점이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경험이 있었냐면 그 일이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수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분명 했거든요, 제가. 과학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식은 버리고 어떤 차식은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뭘까? 다 성취 기준이 아니에요, 성취 기준. 그래서 성취 기준을 살펴보고 이 성취 기준에서는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단원에서는 성취 두 개가 진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 차식 날려도 되겠구나. 내가 성취 기준 알기 전에는 그냥 교과서를 전부 다 해야 돼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안 하고 넘기고 버리고 이게 이제 이 성취 기준으로 왔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 정답 육제는 이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풍부하게 기술해 주는 거. 이런 자료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이런 자료들 뭐 이런 것들 막 했다는 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연습 넘어갈게요.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에 썼던 연구는 이제 내가 이제 연구부장을 하면서 뭐 성취 기준이 아니라 이제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연구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연구부장 처음에 이제 20년도에 연구부장 처음 그때 박사학위 받고 왔을 때거든요. 박사학위 20년도에 받고 이제 3년 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연구부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학교 전입을 했는데 20년도에 독박을 쓴 거죠. 왜냐면 코로나 터지면서 연구부장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정보과학부장만 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이제 3년 갖고 돌아오니까 학교에 새로 학교 왔는데 연구부장 하라니까 한다 했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 딜이 있었어요 관리자가. 그때 딜이 뭐였냐면 수업 시수를 14시간 준대요. 획기적이잖아요.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아마 정우철 아실 거예요. 학교 문화가 그냥 일 안 하는 사람 그게 다 그런 존재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해주면 고맙대요. 그래갖고는 저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수 14시간 준대요. 이거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4시간 받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 2020년도에. 그러면서 막 문서 작업 엄청 하고 학교 막 나오고 막 했었죠. 막 온라인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연구부장 몇 년 해보니까 연구부장 존재가 단순히 교육과정 문서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면 때로는 관리자가 해놓은 거를 그냥 채로 걸러갖고는 그냥 묵시적으로 묵살할 수도 있을 때도 필요하고, 어쨌든 교사들이 얘기한 것들, 학년부장들이 얘기한 것들을 올려서 좀 잘 전달해서 바꾸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리더십 필요하겠다는 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논문들이.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 논문이. 자, 장문화 기술제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써놓은 거는 선생님 논문을 읽기 힘드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이 장문화 기술제에서 상황성과 위치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자아에 대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쓴 것처럼 포장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아도취하지 마라. 그래서 과도한 소설, 구체적 상황 및 사건들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빼놓은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자의 내면, 내성을 풍부하게 재현하는 거. 이게 많이 쓰라 이 말이에요. 많이 쓰라. 자기 목적, 반영성. 그리고 윤리적인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여기다가 사실이더라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너는 잘못했는데 난 잘했어. 그래서 나는 최고야. 라고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문화 기술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연구에 다 해당돼요.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질적 연구는 좀 더 내 생각을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질적 연구가 페이지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고 자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이거 있고, 자료 분석의 기초에서 감정을 서술합니다. 내가 양적 연구는 수치가 있잖아요. P 값이 있기 때문에 T 검증에 의하면, F 검증에 의하면 P 값이 0.05 밑이기 때문에 유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딱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 원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원자료도 결국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거든요. 원자료도 면담자의 내용을 했지만 이 면담자가 한 게 그 면담자의 주관성을 반영한 거잖아요. 결국 원자료도 주관성이에요. 이게 주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내가 객관할 수 있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관건이면 그리고 원자료의 초초와 신빙성을 철저하게 기술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과몰입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쓴 걸 가지고 자기 객관을 하면서 논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게 하는 게 좋아요. 가장. 그러면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읽어보게 한 다음에 물론 읽기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달한 걸 일단 먹여놓고 시작을 하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읽어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너가 읽어봤을 때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하죠. 이 부분은 좀 약간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데 나도 교사한테 읽어보게 해야겠죠. 그래도 이해할 만한 사람은 교사한테 읽어보게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여기 학교만에 너무 특수한 사례를 인정하긴 하겠지만 너무 미시적이고 이거는 진짜 그런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려면 다른 객관적 자료 없냐, 다른 자료 없냐고, 사진이든 뭐든 없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질적 연구 중에서 이 장문화 기술은 개인적 이야기에서 이 공유된 의미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결국엔 뭘로 갖고 와야 한다? 이론에서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이야기를 철학 및 사회 이론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논문들을 보면 자, 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천적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이론 없이 썼다면 그냥 나 촬영밖에 안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어때? 나 대단하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이 필요해요. 이론이. 자, 저는 이 이론을 가져온 거예요. 이론을. 볼딩이 말한 정책 지도의 맥락에서
뭔 얘기야? 학교 교육과 자유라 단위 학교 책임 강화성 강화를 얘기했고 조직 조건 그렇든 이 학자가 조직 문화, 리더십 부족, 문화 책임 얘기를 했고 이거를 학교 정치 제도의 맥락과 학교 조직 맥락을 중간 리더는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드 노멀이 말했다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제가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술할 때 내 생각과 더불어서 봐봐 얘도 그렇게 얘기했어. 야 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좀 가져온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런 이론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논문을 쓰시거나 학술적 논문을 쓸 때 일단 거꾸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론적 배경을 갖다 놓고 내 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도 가능해요. 이론적인 거 먼저 하지 마요. 왜냐면 요격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떤 이론이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힘드니까 연구 결과를 먼저 써요. 사장을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제 결과 가지고 이걸 내가 이 원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생물 요리로 치면 내가 생물 갈치를 사왔어요. 은갈치를 사왔는데 이 은갈치를 뭘로 요리할까를 그때 고민하셔도 돼요. 그때 그래서 이 은갈치를 찜을 할 것인지 구이를 할 것인지 탕을 할 것인지 그때 고민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은갈치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구이를 할 것인지 탕을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론적인 거를 원래 같으면 내가 이제 다양한 거를 공부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생생하게 AI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 물어봤을 때 야 나 오늘 은갈치를 사왔거든? 그런데 은갈치가 1m짜리야. 야 오늘 나 저녁에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있는 4인 가족이 먹으려고 그래. 근데 4인 가족 중에 2명은 쌍둥이 딸 7살이야. 애들은 음식을 잘 못해. 매운 걸 못 먹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알려줘. 조리법 알려줘. 그게 뭐겠어요? 프롬프트겠죠. 그게로 이거를 생성의 AI에 반영해볼게요. 나 이렇게 자료를 썼거든? 내가 땡땡 주제로 연구 결과 이거 집어넣어놓고 썼어. 나 잘 썼지?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잡나니서 쓰거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썼는데 이론적 배경을 틀로 분석해서 결론 및 논의를 쓰고 싶은데 어떤 이론을 갖고 오면 좋을지 추천해 줄래? 이론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요. 맞는 것들을. 그냥 AI가. 근데 여기서 좀 더 내가 좀 더 양념 프롬프트를 좀 더 집어넣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나는 내 관심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좋은 수업에 관심이 있어. 왜냐면 아니야. 나는 교육 행정에 관심이 있어. 학교 조직 문화에 관심이 있어. 아니야. 나는 학교 애들 상담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론을 뽑아가면 그 관련된 이론으로 또 뽑아줘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또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론이 한두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론이 많이, 얘가 또 친절하게 이론을 좀 많이 알려줘요. A 이론, B 이론, C 이론. 근데 우리가 A, B, C 다 쓸 수 없잖아요.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가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를 많이 써보고 이거에 대해 지식이 있잖아요. A, B, C 이론을 읽어보고 관련된 A 이론을 쓰면 되겠다, B 이론을 쓰면 되겠다는 게 딱 내가 선택을 딱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성형 AI 다 맡겨놓고 이것도 귀찮아. A, B, C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네가 해줘.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쓰고 싶은 거를 못 쓸 수가 있다고요. 이 이론 중에서도 결국 선생님 공부하셔야 돼요. 결론까지 썼다면 A, B, C 이론을 뽑아놨으면 A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제 분석할 거 아니에요. A 이론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면 좋겠다. B 이론 공부한 다음에 이거 썼으면 C 이론 분석한 다음에 쓰면 좋겠다. 라는 걸 A, B, C 이론을 공부해놓고 선생님 나중에 초이스하는 거예요. 나 결정했어. B 이론으로 분석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결론 및 재현이나 이론적 배경을 좀 더 풍부하게 제안을 해줄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실행 연구를 이제 마지막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실행 연구 좀 뒤쪽에 있어요. 실행 연구. 그럼 사전 사업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몇 쪽이냐면 147쪽입니다. 147쪽.
지금부터 제가 2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에 20분 안에 제가 빠르게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또 겹칠 수도 있는데 저녁에 틀어야 될게요. 실행 연구는 우리가 액션 리서치라 하거든요. 액션 리서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현장에서 문제를 느껴서 뭔가 바꾸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투입하고 결과를 바꾸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가를 상담하는 체계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실행 연구를 학교 현장 교사가 가장 많이 써요. 실행 연구를. 왜? 문제점을 느끼는 건 누구니까? 교사가 많이 느끼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주체도 누구니까? 교사니까 이 액션 리서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이나 석사 논문이 교사들이 쓰는 논문은 한 90%가 다 이런 논문, 이 논문이에요. 사전 사후검사, 프로그램 투입 사전 사후검사 한 거 다 이 논문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90%가. 저도 석사 논문에 이걸로 썼어요. 실행 연구로. 자 볼게요. 왜 외부 이론과 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보면 이 적극적 연구라는 것은 일반화를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영적인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쉽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이론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이 액션이라는 것은 실행이고 연구랑 리서치인데 결국 액션 리서치, 실행 연구는 실행과 리서치를 종합한 현장의 개선이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행 연구가 액션 리서치예요. 연구가 아니라 연구도 아니고 실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와 실행을 혼합한 현장 개선을 위한 목적이에요. 액션 리서치. 그래서 학교에서 그 연구학교 보고서 있죠. 다 실행 연구예요. 연구학교 보고서. 물론 이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행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암묵적으로 우리 실행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교사 병력이 있으면 중등생님을 해볼게요. 내가 수학을 가르쳐요. 올해 수학을 가르쳤는데 내년도에 똑같이 가르치네요, 선생님들.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부분은 더 똑같이 가르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산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바꾸잖아요. 실행 연구입니다. 왜? 올해 내 느낀 문제점을 내년 또 반영해서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뭐 진보주의에서 왔다, 비판에서 왔다, 구성주의에서 왔다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력 장점, 현장 개선, 공동 참여, 수단, 결론, 민주적 가치 반드시 실천한다 이런 거죠. 이 수완성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내가 바꾸니 끝나지 않고 계속 수정 보완한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한 번 만들었어요. 이거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투입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왜냐면 내가 오래 한 거를 끝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딴 데가 또 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자, 실험 연구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 만들고 그냥 한 번 뚝딱 투입하는 것은 실험 연구가 아니라 해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험 연구는 한두 번에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처음에 내가 먼저 만들었어요. 액션을 했어요. 액션. 실행을 하겠죠. 자, 실행한 다음에 아이들의 결과를 관찰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반성하겠죠. 누구보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잘 됐다, 이게 수업이 망했다, 잘 됐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선생님들 좋은 수업, 우리 전남에 좋은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공개 수업을 해보면 단번에 알아요. 내가 오늘 좋은 수업을 망했구나 라는 거를 한 5분 안에 딱 알아버려요. 오늘 쉽지 않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내가 반성하겠죠. 그럼 다음 좋은 수업 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잖아요. 다시 계획 세우고 실행합니다.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한 번 한 거.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실행력은 최소 몇 번 해야 한다? 사이클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는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한 번을 수정하라 이 말이죠. 한 번은 최소한. 그게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 수정한 과정을 쓰는데 여기가 뭐가 핵심이겠어요? 이게 핵심이겠죠. 왜 나는 반성을 했고 수정을 했냐? 도대체 선생님 느끼시겠죠. 내가 수업을 한번 1, 2차시를 해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리발에서 사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와서 본 수업하기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면 내가 10차시까지 떴다면 한 1, 2차시 해보고 내가 이제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사실 수정하는 거죠. 선생님 1, 2차 시험을 해보면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그 팀이. 그래서 그걸 기술하면 되는 거죠. 5년이나 10차치 땡땡땡으로 내가 수업 계획을 세웠는데 뭐 아이들의 뭐 수업 참여도라든지 아이들의 눈동자라든지 예를 들면 뭘 보니까 아니면 내가 하다 보니까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딱 써놓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부분을 반성을 통해서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차로 수정했다. 시행을 했다. 이걸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보고서 연구를 쓸 때도 선생님들 도청 연구대회라든지 이거 쓰실 때도 이런 부분을 꼭 계획에 넣어주세요. 선생님 하시잖아요. 무조건 해요. 선생님들 한 번 딱 세워놓고 처음에 세워놓을 때도 그대로 하진 않잖아요. 자료를 바꾼다든지 아이들 반응을 보고 뭐 추가한다든지 예를 들면 수업하는 도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연차제로 2시간을 생각했어요. 우리 특히 초등교사들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중등과 선생님들은 교과 수업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더 많이 안 가지만 초등 예를 들면 나는 미술 어떤 프로그램 활동했는데 난 2시간만 계획했어요. 누가 해보니까 너무 느리네. 3시간 연장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활동이면 더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뭔가 내가 3시간을 계약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뭐 2시간 줄여버리고 다른 거 넣기도 하잖아요. 내가 수학수업을 했어요. 오늘따라 삐리마다 하고 애들 수학수업 너무 좋아해요. 뭐 1시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시간이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막 바꾸잖아요. 이렇게.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왜 교육과정이 누구니까? 나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이잖아요. 초등은. 근데 중등은 좀 약간 다르죠. 왜냐면 그게 중등은 수업이 이게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초등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등은. 왜 수업 바꾸는 게 너무 좀 약간 교사가 이제 물론 이제 내 맘대로 바꿨다고 쓰면 안 되겠죠. 내용에는 내용은 좀 학술적 용어를 써서 아이들이 수업 참여를 더 열심히 하고 성취 기준으로 판단했었을 때 2시간 수업이 3시간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이 시간에 녹아들어서 연계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쓰면 되겠죠. 좋은 말 쓰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행 연구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술공학적으로 쓴다, 뭐 실천적으로 쓴다, 비판적으로 쓴다, 참여적으로 쓴다 라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목적에 따라서 또 4가지가 나눠지구나 하는데 이런 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전 사후 검사한다. 이 사전 사후 검사가 양적일 수도 있지만 질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적일 수도. 그래서 이거죠. 실체적 모형이죠.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가 말한 우리가 이제 많이 교육사들이 하는 것들은 다 이거예요. 실천과의 이해와 판단, 숙이 필요하고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결과가 뭐가 높아진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이거를 투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현장 연구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 뭐가 높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얼마나 잘했고 풍부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논문은 내가 잘한 거를 많이 넣지 못하거든요. 왜 현장 연구대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 포트폴리오도 해야 하고 전시하잖아요. 이게 보여주기가 좀 있어야 돼요. 쇼가 있어야 돼요. 연구학교 보고서 할 때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막 벽에다 붙이고 막 그러니까 연구 문제 항상 1번이 뭐예요? 그래도 연구학과 하면서 문제 1 항상 환경 정리 하잖아요. 환경 관리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설도 막 바꾸고 개선도 하고 막 붙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실제 이제 교육과정 수정하고 액션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현장 연구 보고서는 뭐가 중요하다? 쇼도 필요해요. 쇼. 보여줄 것도 많이 모아놓고 자료 모아놓는 거. 근데 논문은 쇼가 필요 없습니다. 왜? 논문을 가져가서 심도 없는데 교수님 보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KCI 논문 등재하는데 첨부하고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논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 연구 보고서하고 그 두 개의 목적이 좀 다르지만 논문을 쓸 때는 좀 더 이론적으로 써야 돼요. 이론적으로. 왜냐면 내가 쓴 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고 현장 연구 보고서는 이론도 있으면 무조건 좋죠. 요즘에는 현장 연구 보고서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어요. 선생님들 그 고충에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생성형 AI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생성형 AI가 없었으면
제 전문성이 더 높아졌을 건데 이 생성형 AI가 제 자리를 뭐 뺏어가요 조금씩.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보다 더 글을 훨씬 잘 쓰니까 얘가. 그런데 현재 연구 보고서는 너무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거기서 차별성을 둬야 되면 뭘 넣으면 좋겠어요.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론적인 걸 더 넣으면 좀 더 차별성이 있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실행 연구도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실행 연구에서 핵심은 이거다. 사이클. 시행착오, 한번 사이클. 두 번째, 수어정 및 재실행. 이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실행 연구가 안 된다. 그래서 파기 논문이나 그 연구 보고서 때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연구 보고서는 다른 것과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저도 연구 보고서 많이 다운받아 고쳐볼 보면 이렇게까지 한 건 없거든요. 그냥 뭘로 개발했고 뭘 수입했고 이 정도만 있지 내가 교사의 관성적인 부분을 넣고 왜 수정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드러나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다 실제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액션 리서치를 실행 연구를 시행했고 이런 부분 시행착오 사이트 1, 2 이거 자 실행 연구 가져오는 것들 있고 실제로 이렇게 쓰죠. 제가 이제 쓴 논문 아직 그 출판은 안 됐어요. 근데 쓴 게 있는데 아직 논되긴 했지만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AD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AD 모형 들어보셨나요? ADDI라는 모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있어 보이게 개발해야 될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이 절차는 안 다르지만 이미 그렇게 하세요. AD 모형을 통해서 하는데 이 AD 모형이 교육공학에서 뭐냐면 요구 분석, 학부모가 요구하는 거 뭐지? 학생이 좋아하는 거 뭐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구 분석을 처음 해요. 그 다음에 D,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개발합니다.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뭐 AD 모형이란 말 안 쓰더라도 쌤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있는 자원, 자료, 우리 주변의 자원 이런 것들을 내가 요구를 분석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좀 이걸 갖춰서 썼다라고 해보면 좀 있어 보이죠. AD 모형. 저는 이제 이거를 학술 논문을 쓰니까 좀 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 학교 연구 보고서 쓸 때도 AD 모형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DDI AD 모형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흔한 모형이에요. 교육공학에서 AD 모형으로 사용했다. 라고 해서 요구 분석은 뭘 했다? 사전 연구 분석했다. 교육과정, 개발된 프로그램, 학습자 분석했다. 흥미, 사전지식, 현장 요구 조사, 설계했다. 목표 설계부터 쭉 했고 개발했고 하시면 실행했고 평가했고 전형적인 실행 연구죠. 평가할 때 효과 검증 뭐 했겠어요? 사전 사후 검사 했겠잖아요. 그래서 진짜 있습니다. 사전 검사 했고 사후 검사 했고 크로바 알파카 신뢰도가 선생님 이제 이해 가시죠? 신뢰도가 사전 검사 신뢰도가 0.7 이상이에요. 그리고 질적 연구로서 만족도도 조사했어요. 아이들 물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 개발할 때 성취 기준 갖고 왔다는 거 뚱뚱뚱뚱 기술 해줬죠. A, DDI에 따라 기존의 선임 연구들이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이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입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게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처지별로 이걸 개발했다. 이렇게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내용들. 그래서 실제 지도안을 이렇게 만들었다. 땅땅땅땅 지도안 만들었고 실제 활동도 만들었다. 땅땅땅땅 만들었고 실제 수업했다. 실제 수업하니까 애들 사진도 찍었죠. 그리고 애들이 한 학습지도 넣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냥 질적 연구 할 때 아이들 실제 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애들 결과물 있고 이것만 나중에 이걸 이제 글을 쓰겠죠. 이제 쭉 글을 써요. 여기 쓰든 이 밑에 쓰든 글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 자료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자료.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수업 소감 S1은 이렇게 말했고 2, 3는 이렇게 말했고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대학생이 뼈대만 잡아놓은 거여서 이걸 좀 더 제가 풍부하게 쓰겠죠 나중에. S1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있지만 좀 더 풍부하게 쓸 거예요. 자, 사진 뭐 이렇게 캠페인 활동한 거 물론 이제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걸 블로 처리해서 애들 좀 없애줘야겠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했다는 거 쭉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실제 했구나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짓말로 AI를 쓸 수 있지만 얘네들은 내가 거짓말로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현장 연구 보고서나 쓸 때 AI를 사용하더라도 얘네들을 이것도 AI에 만들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얘네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자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나중에 쓰려고 보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못 만들어요. 있는 거에 삭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전사고공사 T검증 했어요. T검증. 자, 여기서도 보면 뭐만 제시돼요? 별표만 제시되잖아요. 이제 읽기 가능하시죠? 어떤 건 이거에 대한 사전사고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짱짱짱짱. 이건 무조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평균 이 만족도니까 이거는 사전사고가 아니라 끝난 다음에 어땠는지 아이들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있다. 실행 연구는 이렇다. 이렇다라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개를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생생하게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실제 안 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집어넣고 뚝딱뚝딱뚝딱 해갖고는 한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설계했습니다. 볼게요. 자,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수업 참여 질문 능력 개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생성형 AI보다 대화를 통해서 실제 안 했거든요.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볼게요. 연구 개요. 현장 문제. 물론 이제 거짓말로 만들었지만 제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죠. 생성형 AI 요즘에 AI 많이 학교 현장을 생성형 AI로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생성형 AI를 아이들이 미성년자는 공문에 의하면 생성형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챗봇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페르소나를 내가 집어넣은 이걸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는 내가 기본 전제를 깔고 가요. 내가 거기 썼죠. 쓴 다음에 했어요. 단순한 에듀테크 정보를 넘어 실행 성찰을 이용한 수험원을 계산하는 연구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그 친절해요. 현장 문제가 뭐 있다? 타인의 시선과 틀릴지 모르는 조용으로 수업 중에 질의응답을 주장한대요. 그리고 질의 기회가 주어진 걸 단발성 단어 검색의 단순 연상에 그치는 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예요. 그리고 연구 문제, 수업 참여도나 AI 챗봇을 활용한 1차, 2차 실행 수단에서 이게 현장 연구, 그 실행 연구잖아요. 이거 제가 안 수정 안 했어요. 그냥 좀 얘가 실행 연구에서 내가 이제 한번 사이클 2번 돌려 한다니까 얘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냥 학생들의 참여도 어떻게 변할까? 질문 수준 고도화, 수학적 피드백 가져가서 수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해왔고, 자 프로세스 이렇게 됐습니다. 1차 관찰 성찰, 수정해서 2차 실행, 그리고 2차 관찰 실행 성찰. 자 사이클 몇 번? 3번, 2번 됐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결과 보니까 자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탐색하니까 뭔가 친숙하게 문제점이 발견됐대요. A와의 1대1 대회를 통해서 질문 시 느끼는 불안을 낮아지고 수업적인 질문 빈도가 증가됐대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뭐죠? 사이클을 한번 돌려서 반복적 성찰해서 두 번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질문 내용이 이게 뭐야? 지금 단순 사실이라고 했으면 AI의 환각의 답변을 비판 없이 수정했다. 성찰 결과 단순 도구 제공만으로는 질문을 얻어본 교사 질문 스캐폴딩이 필수적인 확인했다.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AI 제미나이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2차로 이걸 만들었다. 질문 프롬프트, 동료 검증 베스트 질문, 고찰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했다. 좀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방법을 데이터를 하려 했다. 양적 자료를 사전 사고 검사할 거고, 질적 자료는 이제 챗봇 대화 로그 기록을 남겨놓을 거고, 성찰 일기, 그 교사의 성찰 일지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실험 연구 하니까 거기 뭐 있을까? 결과 AA 챗봇을 매기로 해서 줄넘이 감사부 수련 모두 들어가 향상되었고 질적 보도됐고 수업이 향상되었다 라는 것을 합니다. 시작점. 스캐폴딩을 통해서 현장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스캐폴딩이 필수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수를 교사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제 내가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연구를 통해서 다음 연구를 제안하는 거죠.
이 제한된 게 실제 교육 현장에 적응을 검증하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모델의 효과와 적합성을 평가하고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하겠다. 거고 고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 및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 모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성형 AI하고 함께하면서 연구를 한 편을 끝냈어요. 이렇게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거를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생성형 AI가 너무 좋습니다. 때문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연구 프로세스를 알고서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좀 있을 거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가시면 내일 또 이제 제 이메일 혹시 있죠, 선생님? 어디 있죠? 이메일 적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 주시면 이진쌤.골뱅이@gmail.com. 왜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게 좀 막 즉각적으로 확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는 못 드리지만 아무튼 답변 보고 하시면 이제 궁금한 것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냥 오늘 찍은 것까지 해서 영상 지금 구글이랑 올려드렸잖아요. 필요한 자료는 다운 받으시고 해서 제가 한 일주일, 한 2주일 뒤에 제가 링크 내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제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 하는 게 정신병 제일 하고 싶은 말인데